도스토옙스키, 나폴레옹, 차이콥스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뇌전증에 시달렸다. 이미 20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치료법을 제시했을 만큼 오래된 질환인 뇌전증. 불치병, 유전병, 귀신 들린 병. 지독한 편견으로 간질이라는 병명마저 바꿔야 했던 병, 뇌전증. 일반 사람들은 뇌전증은 유전병이다. 또 뇌전증은 정신병이다. 뇌전증은 또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그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뇌전증이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관계를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한 그 편견이 참 더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죽고 싶죠. 그리고 이제 뭐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프면 당연히 눈물이 나고 버스를 보면 뛰어들어서 죽고 싶고 뭐 건물에 올라가 있으면 뛰어내려서 죽고 싶고 거의 뭐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도 싫고 하루하루가 이제 혼자만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맨날 울고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병, 뇌전증. 과연 뇌전증은 고칠 수 없는가? 뇌전증이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치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부분은 다 낫습니다. 낫는다는 게 아무런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분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수술적 치료라든가 또 다른 방법의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기능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찬스가 꽤 있거든요. 편견이 키우는 병, 뇌전증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본다. 많은 분들께서 이름이 왜 간질에서 왜 뇌전증으로 바뀌었지? 네.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름이 이렇게 바뀐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제 뇌전증은 간질을 대체하는 네. 대한의사협회와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의학 용어이고 또 법률 용어가 되었습니다. 네. 간질하면은 귀신 들린 병 또는 뭐 그렇죠. 미친 병 네.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편견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네네. 좀 더 중립적이고 네. 과학적인 이름을 붙여주자. 네. 그래서 뇌의 전기적 장애에 의한 병.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름까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드라마나 그죠? 영화에서 네. 잘못 보여준 모습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드라마에 보시면 이렇게 뇌전증 환자들이 이 손이 이렇게 하면서 막 떨면서 이렇게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그렇죠. 막 흘리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런 네. 모습이 다 이렇게 생기면 다 뇌전증, 간질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뇌전증의 특징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뇌전증의 특징은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 소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의식 소실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네. 1, 2분 정도 지속되는데 네. 이 동안에 그렇게 경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련성 발작, 네. 만일 그러한 경련이 없으면 비경련성 발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네네. 문제점은 이러한 의식 소실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환자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네. 어떠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환자는 자기가 의식 소실 동안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분들만 참 괴롭고 어려워지죠. 네. 또 이 일반 사람들이 이 뇌전증에 대한 오해가 이게 혹시 전염병 아니냐, 예. 또 유전병 아니냐 네, 네.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이거는 네. 사실과 좀 다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네. 확실한 거죠. 유전병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전병 그러면 우리가 그 가족에서 전해 그러니까요. 내려오는 그런 병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유전병이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유전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단 말이죠.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환자의 한 10% 또는 그 이상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유전자 이상이 이 뇌전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암이라든가 네. 당뇨라든가 치매 이런 데서 공통적인 그렇죠. 현상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에게 옮거나 하는 것도 전염이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뇌전증 환자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제 인구 1000명당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가 이 병을 30만 현재 명. 앓고 있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으로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혜택이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이 7,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30만 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뭔가 숫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만 5천 명씩 새로 네. 이렇게 예. 발병을 한다는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많이 맞는 날까요, 거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요. 네, 뇌전증은 어떻게 보면 숨기는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왜?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네, 네. 1등으로 입학하고 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안 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뇌전증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친구가 뇌전증 환자인 걸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학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네. 예.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예. 네, 네. 내가 뇌전증을 앓게 되면은 예. 이 병을 숨기겠다 하는 게 90%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뇌전증은 숨기는 병 또는 예. 금지된 병. 예.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어. 예. 이게 뭐 생명보험에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대단히 큰 장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와 벌 같은 소설을 쓰고 네. 유럽을 지배하기도 하고 네. 노벨상 같은 상을 만드는 사람들 위인들이 이렇게 많이 뇌전증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질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교수님 네. 어떤 질병인가요? 네.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뇌라는 것이 약 400억 개의 신경세포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신경세포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 구조를 통해서 네. 수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네.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소통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라든가 감정,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신경세포에 갑자기 네. 과다한 전류를 방출하게 되면은 네. 이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예. 일시적으로 과다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고 예. 이러한 현상이 2번 이상 일어날 때 우리가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뇌 안에서 약간 합선 그렇죠.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이름도 이제 뇌전증이 네, 된 그렇게- 거다. 그렇게 예,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뇌전증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모습, 와 이렇게 떨고 거품 물고 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잠깐 동안의 의식 소실 동안에 예.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우리가 경련성 발작 그러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멍하고 가만히 있다거나 멍하고, 아니면 네. 입맛을 다시거나 손짓을 주섬주섬거리거나 네. 예.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경련성 발작. 예. 또 네. 다른 분류법은요. 네. 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부분 발작. 예. 네. 또 전체적인 뇌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네. 전신 발작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게 되니까 아, 주위 그렇죠. 사람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횡단보도에서 누가 쓰러져서 아니면 네. 그 운전을 운전하다가. 하다가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럴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교수님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대처 방법이라고 네. 할까요? 네, 정말 이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이제 문제고요. 네. 전조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처 환자가 대처하지 못하고 네. 이런 그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경우 1, 2분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1, 2분 후에는 회복이 되니까 네. 그 순간을 잘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네. 혀가 이 뒤로 말려 들어가서 네네. 기도를 막으니까 호흡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는 환자를 모로 눕혀서 옆으로 눕혀서 네. 네. 열어 옆으로. 눕혀서 예. 네네. 호흡기가 막히는 걸 방지하고 예.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입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어. 혀를 깨문다고 막 손가락 넣고 어이구, 그러는데 어이구, 큰일 어이구. 나죠. 예, 예.
손가락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저 딱딱한 걸 넣게 되면 네. 이 환자의 이빨이 치아가 부러져서 기도로 들어가면 아주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런데 혀를 깨무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예. 물론 이제 끝나고 좀 아프고 상처가 나긴 해도 예.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만일 경련이 5분 이상 막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예. 발작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난다. 예. 이럴 때는 이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119 불러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오. 예, 뇌전증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환자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뇌전증의 증상과 사례들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의 한 대학병원. 10년째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김유진 씨. 건강한 모습에서 그녀가 뇌전증 환자라고는 도저히 네, 믿기지가 안녕하세요. 않는다. 예, 깜빡깜빡 하시나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네, 처음에 잃었던 게 언제인가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잃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뭐 심장마비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심하게 일으키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셨나요? 네, 했는데 크게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약을 잘 잡수시는데도 네. 그런 증상이 자꾸 있단 말이죠. 네. 혹시 과거에 이런 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그 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다 건강하셨고, 뭐 뇌염이나 또는 뭐 뇌 손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고, 네.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의식을 잃기 전에 이제 전조 증상도 너무 괴롭고 쓰러지고 난 후에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요. 우울증이 심하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포랄까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공포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요. 크고요. 네. 그러면 아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겠네요. 네. 김유진 씨의 뇌사진을 살펴보는 이병인 교수. MRI상 약간의 이상 소견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이런 거는 다 정상이에요.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 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하얀 게 있어요. 요거 여기도 조금 있고 그래서 요 병변이 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나. 이게 여태까지는 과거에는 다 정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이런 미세한 병변들이 우리가 관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전 갑자기 발병한 뇌전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녀. 하지만 이병인 교수와 치료를 시작한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10년 전부터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의식을 잃으면서 본인이 이상한 전조 증상을 느끼고 아주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자살의 충동도 많이 갖고 그러셨던 분인데 약물 치료를 해서 발작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 불안증 같은 것이 좋아져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에 잘 응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애기랑 같이 밖에 나왔다가 쓰러져가지고 주변에 아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이제 119 불러가지고 다른 주변 길 지나가시던 분들은 다 구경하고 계셨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119 해가지고 네 병원으로 갔죠. 그 본인은 그때 그 발작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뭐 쓰러지기 전부터 아마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아기가 많이 충격받아가지고 네 많이 울고 그때 제가 이제 심장마비도 와서 이제 그 전기 충격기 하는 것도 아기가 다 봐가지고 아직까지 안 잊고 있더라고요. 그냥 눈만 뜨면 죽고 싶죠. 그리고 이제 뭐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프면 당연히 눈물이 나고 버스를 보면 뛰어들어서 죽고 싶고 뭐 건물에 올라가 있으면 뛰어내려서 죽고 싶고 거의 뭐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도 싫고 하루하루가 이제 혼자만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맨날 울고 네, 교수님 만나고 나서 이병인 교수님께서 이제 우울증도 같이 치료를 하자고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 병이 생기고 나서 이제 불안장애 이런 것도 같이 치료를 하면서 약으로도 우울증이 치료되지만 이제 안 쓰러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갑자기 쓰러져 온몸을 부르르 떨고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비정상적이고 낯선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뇌전증.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한때 뇌전증은 정신질환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미 뇌전증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뇌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흔한 질환으로 분류되는 뇌전증. 이미 국내에는 3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으며 매년 3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누구든지 상황에 의해 뇌전증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뇌전증에 대한 지독한 편견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긴 받았거든요. 이제 쓰러지고 나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병이 왔듯이 그 사람들도 자기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남 아픈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제 길 지나가다가 혹시 뇌전증으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같이 응급처치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 이제 막 보면서 수군대고 구경하고 이러시는 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보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 뇌전증 환자의 발작은 몇 분 이내에 끝나게 되는데 발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이 멈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자연적으로 발작이 멎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발작 중에 절대로 환자의 입안에 뭔가를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몇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선 뇌전증 환자가 안경을 끼고 있다면 벗겨주고 입고 있는 옷에 단추나 벨트 등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치우는 게 좋다. 최근엔 의학기술의 발달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먼저 뇌전증 환자의 경기파를 알아보는 뇌파 검사가 이루어졌다.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연속적으로 뇌 병변을 진단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후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뇌병변을 찾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진단적 검사인 MRI 검사와 뇌의 당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PET 검사가 이루어졌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뇌전증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자 날로 들어가는 뇌전증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뇌전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발작. 사실 발작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떨며 쓰러지는 대발작 증상에서부터 갑자기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몇 초간 멍한 상태로 있는 소발작 등 환자마다 나타나는 발작의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뇌전증센터. 각 과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뇌전증 환자를 향후 어떤 식으로 치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오리지널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의식 중에서 어떤 거는 파셜하게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안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익탈 스피치가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도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식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그 환자한테 이제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물어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한다네요. 예. 이 환자는 입안에 자꾸 침이 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으려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에 침을 뱉은 흔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침이 고이는 같지는 않고 자기가 그냥 익탈 스피팅으로서 그냥 침을 빼는 행동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환자의 경우 발작 도중 계속 침이 고이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MRI 검사상 양쪽 측두엽에 이상 소견을 보여 해마경화증이 의심됐다. 이런 경우 약물로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인 교수와 각과의 교수진의 논의 끝에 환자의 수술이 결정됐다. 뇌전증이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치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부분은 다 낫습니다. 낫는다는 게 아무런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분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수술적 치료라든가 또는 뭐 소아의 경우에는 케톤식이요법이나 또 다른 방법의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기능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찬스가 꽤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병 뇌전증. 그러나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네, 우리가 환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네. 또 다양한 증상과 또 많은 어떤 그 원인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곽도원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편견과 몰랐죠,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니까 네네. 아까 그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경련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연령대로 보면 어린 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생기는 네.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신 분은 애 낳고 네. 그렇죠. 30대 중반에 생겼다고 그렇죠. 갑자기 생겼다고 출산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서. 예. 네. 이분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원인이 없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정밀한 MRI 검사를 보니까 예. 뇌에 작은 그 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전혀 본인이나 가족들도 언제 그런 것이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앞서 만나봤던 여성 환자 말고도요. 다른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다음 그림도 여러분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앞에서 지금 지금은 멍하게 그냥 이건 놀지 아무런 않고요. 그죠? 종이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예. 이제 과호흡 상태가 되니까 예. 네네. 한 환자의 한 70~80%에서 소발작이 나타납니다. 잠깐 동안 멍하는 거죠. 네네. 하던 일 멍해지는 멈추고.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에 2~30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예. 학습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푹 갑자기 푹 쓰러지시네요. 갑자기 예. 그냥 콩나물 정신을 네네. 푹 쓰러지죠. 예. 네네. 이것이 이제 긴장성 발작 또는 무긴장성 발작. 예. 그러니까 그 전신이 확 굳으면은 예. 긴장성. 예. 전신에 힘이 쫙 빠지면은 예. 이제 무긴장성 이런데 예. 위험할 상당히- 것 같아요, 저런 분들.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정신지체도 있고 네. 심각한 다른 질병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에도 잘 안 듣고 예. 예. 대부분 그 이 헬멧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두부 외상 예. 의 손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증상. 뒤척 하시고요. 뒤척뒤척하죠. 예.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운동을 계속하죠. 예. 네, 이것은 이제 자동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발작이에요? 네. 어.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이제 그 보통 측두엽 뇌전증 또는 전두엽 뇌전증에서 네. 나타나는데 이분은 전두엽 뇌전증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하고 있는 그 예. 다리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뇌량차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절단을 하고 예. 뇌에서 직접 이제 뇌파 검사를 했더니 네. 모든 발작이 왼쪽 뇌에서 발생을 해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 뇌량체를 절단한 후에 예. 오른손이랑 오른손이랑 끄떡끄떡 하다가 오른 다리만 끝나죠. 왼쪽은 가만히 있고. 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발작이 왼쪽 뇌에서 일어나니까 예. 오른쪽만 끄떡끄떡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그 회로, 네. 신경 회로가 왼쪽과 오른쪽 뇌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 회로를 잘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발작 양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두 그림은 같은 환자란 그렇죠. 말씀이죠? 같은 환자. 예. 자, 이분은 벌떡 일어나서 네. 좀 동작이 큰데요. 네. 뭐 근데 이렇게 과다한 그런 예. 행동을 반복하죠. 네. 이거 역시 전두엽 발작의 예. 굉장히 그 전형적인 모습이고 예. 전두엽 수술 절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심한 잠꼬대처럼 보이기도 한데 네. 저것도 네. 어떻습니까? 뇌전증 네. 발작이었군요. 네,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네. 하루에도 저런 게 한 두세 번씩 일어나니까 예. 생활하기가 어렵죠. 또 있습니까, 교수님? 다른 케이스도? 아, 이건 알겠네요. 네. 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발작. 네, 그렇죠. 네. 예. 전신 경련을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예. 경련을 일으키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그 증상들을 봤는데 환자마다 정말 다양하죠. 다르죠, 그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몸을 떨고 거품을 물고 뭐 이런 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이 환자가 뇌전증이다. 네. 이렇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네. 문진입니다. 예. 이러한 의식 소실이 있었느냐. 네.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의식 소실이 있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환자가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뇌 손상이 과거에 있었느냐. 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가족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자세한 문진을 하다 보면은 예. 경험 있는 의사는 한 90% 정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면은 네. 그럼 자기가 내린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뇌파 검사와 이제 MRI 검사를 예. 그 다음에 시행하게 되죠. 예. 뇌파 검사에서는 뇌전증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소견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정상 뇌파인데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뇌전증파가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팍 파동이 일어나죠.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진단을 내리기가 쉽죠. 네. 전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환자는 전신 발작이다 예. 이런 게 나타나는데 네. 문제는 예. 뇌파 검사가 중요하긴 한데 네. 조금 예민도, 감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예. 뇌전증 환자에서 뇌파 검사를 하면 50%밖에는 이런 소견이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뇌파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뇌전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MRI를 해서 네. 혹시 뇌 구조상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병변이 있느냐. 그래서 네.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 일반 MRI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 아주 정밀한 MRI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상이 있게 되면은 네. 이것이 과연 환자의 임상적 평가와 잘 맞느냐. 네. 암만 MRI에서 병이 관찰이 돼도 네. 예. 이것이 과연 뇌전증을 일으키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기본이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렇죠. 아니 요즘은 뭐 이런 좋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나폴레옹이나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죠. 뭐 그 1900년대 초반 예.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뇌전증이란 걸 알았을까요? 결국 그때는 뭐 의사의 네.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사실 그 영국과 불란서에 네. 위대한 그 신경과 의사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이 뇌전증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네. 지금도 대부분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 그때에 비해서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뇌파 검사,
그다음에 MRI 검사,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네. 펫 스캔. 네. 여기서 펫 지금 스캔 보면 화면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네,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른쪽 네. 뇌에 네. 포도당 대사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 부위가 아마 뇌전증을 일으키는 부위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펫CT, 뭐 MRI, 뭐 어떻게 하든 괜찮은데 네, 이제 치료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낫게 해주실 건가요? 진단을 했으니까. 예. 네. 뇌전증 치료는 이제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는데요. 네. 비약물 치료는 뭐 수술적 치료, 예. 케톤 식이요법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어. 근데 이제 약물 치료가 일차적인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네. 예. 과거에는 약물이 한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떠한 뇌전증이냐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병에 따른 약물의 선택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약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안전성도 높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약물 치료는 어떠한 환자냐에 따른 약물의 선택이 됩니다. 즉 예. 맞춤형 약물 치료로 변화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전증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뇌전증과 우울증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을 하죠. 예. 그렇죠? 또 나는 비만이 있는 여성이다. 네. 그러면은 체중을 줄이고 예. 뇌전증에도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존재하니까 예. 그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네요. 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약에 의해서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되는 경우가 한 50% 됩니다. 오. 안 되는 나머지 50%에서는 네. 두 번째 약물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한 30%. 그러니까 전체의 한 65%는 첫 번째, 두 번째 약물에 의해서 완전히 조절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약물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네. 혹시 다른 치료가 필요하냐 하는 거를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비디오 뇌파 검사도 하고 네네. 정밀한 MRI 검사, 뇌파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 만일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네. 수술적 치료로 가는 거고 네. 아니면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약물 치료로 가는 거죠. 네. 어릴 때부터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오래 먹어도 되는 건지 무슨 부작용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고 예. 중요한 건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뇌전증이 왜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들은 모두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한 20년을 이렇게 보면요. 예. 한 50%는 약을 끊고 발작이 없는 완치 상태에 도달한단 말이죠. 아하.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예. 그것이 아마 뇌전증의 자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뇌전증의 치료에서 발작을 오랫동안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꾸 발작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런 찬스가 점점 없어지니까 오. 그러니까 일단 약물 치료를 잘해서 발작이 안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런 상태를 가급적 오래 오래 유지하다 가면? 보면은 예. 결국 약을 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완치인 거죠. 그렇게 될 수가 네네. 있는데 네네. 이제 약을 끊는 것이 예. 소아의 경우에서는 좀 간단해요. 예.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서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활발 뭐 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직장 예. 생활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약을 되니까요. 끊을 때 예. 재발할 가능성이 한 40%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약을 끊고는 싶어도 네. 자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내가 약을 끊을 것이냐 네. 네. 아니면은 나는 그런 위험성은 싫다. 네. 나는 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내가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제 환자의 몫이죠. 네. 예.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이 처방된다면 뭐 심각한 부작용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약을 언제 끊을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살짝 제가 궁금했던 게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말씀을 네. 그게 뭔가요? 세 번째 있었죠. 주로 네. 소아에서 하는 식이요법인데요. 예. 네네.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근데 1920년에 발작이 심한 환자들한테 굶겼어요. 예. 예. 그랬더니 발작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굶겼더니 왜 금식을 시켰더니 왜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뇌의 에너지원이 포도당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굶기면은 포도당이 떨어지고 예. 그 대체 에너지인 케톤이 케톤체가 많아지죠. 올라간단 예, 말이죠. 음. 이 케톤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케톤의 그 공급원인 지방을 예. 올리고 네. 포도당의 공급원인 탄수화물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케톤 식이요법은 고지방, 예. 저탄수화물, 저단백 식이요법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전문 영양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훨씬 더 먹을 만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케톤 식이요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성인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약도 한번 써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케톤 식이요법도 해보는데 이 모든 게 다 안 되면 아까 수술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네. 약물 치료로 안 될 때는. 네.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발작이 어디서 일어난다. 네.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발작이 일어나는 부위를 우리가 수술로 제거해도 네. 문제가 없다. 절대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예. 그 부위를 떼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이 환자는 수술해도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뇌의 일부를 떼어내도 생각하거나 움직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예.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거 떼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 판단될 때 하는 예. 거죠. 만약 떼어내서 뭐 반신불수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요. 뭐 심각한 예. 부위증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수술해서는 안 안 되지.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예. 약을 끊을 수 있는 거는 한 열에 셋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네. 약 먹는 거 중단하려고 수술하면 안 되고 네네. 약을 먹어도 발작이 계속될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근데 불행하게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검사를 네. 한 후에 예. 이거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예. 뭐 발작이 일어나는 부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또 이것이 아주 급소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럴 때는 수술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이병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치병은 아니란 말씀이죠? 뇌전증은 다른 신경계 질환과 똑같습니다. 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병이고 네. 그래서 뇌전증을 뭐 과거에처럼 무슨 정신병이다 무슨 뭐 이렇게 몹쓸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 열의 8이면 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들을 우리 건전한 사회인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조속히 네.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뇌전증 환자를 보게 된다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좀 잘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뇌전증 센터의 이병인 센터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